아침 뉴스룸 오늘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인철 소장님, 국세청이 부동산 구입할 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세청이 떴습니다. 네. 직장인들 같이 이제 모범 납세자들도 네. 국세청 떴다 하면 벌벌 떨어요. 근데 요즘 국세청이 꽂힌 곳이 있어요. 어디요? 네. 부동산 관련 탈세입니다. 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고가의 주택을 사주거나 네. 아니면 고액의 전세 자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네. 증여세를 잘 내면 괜찮은데 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특히 강남에 뭐 20억, 30억대를 호가하는 주택이 네. 뭐 네. 3살짜리 애가 샀다. 아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3살짜리 무슨 일을 해서 뭐 돈을 벌겠습니까? 맞습니다. 세뱃돈으로 받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정상적인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고 예. 특히나 이제 전세 가액만 10억, 20억 원을 호가하는 이런 주택에 살면서도 전세 보증금을 본인이 낸 게 아니라 대신 내준 경우가 많았다라는 건데요. 예.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엄마 아빠 찬스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를 써가지고 네. 고가의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지난달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이제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지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네. 224명에 대해서 네.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그 224명이 어떻게 선정됐을지 참 궁금한데요. 주로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30대가 주로 타겟이 됐다고요? 금수저, 20, 30대 맞습니다. 금수저 말씀 주시죠. 얼마나 될까? 224명 가운데 165명이 대부분이네요. 네. 30세 이하. 아하. 74%가 아, 30세 예. 이하고요. 예. 미성년 자녀도 6명이나 됐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증여가 뭔지 그리고 상속이 뭔지 재택에 관심하는 강승 아나운서. 네. 증여는 뭐고 상속은 뭐예요? 증여는 주는 거죠.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상속은- 내 재산을 그렇죠.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 너무 모르는데요, 상속은 사후에. 예.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건데 네. 세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세의 경우에는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면세 한도가 있어서 18세 이상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면세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부부간에도 네. 증여가 이제 세를 내야 합니다. 6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물어도 돼요. 네. 면세 안 돼요. 그것까지는 부부간에서 괜찮은가요?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증여세의 경우는 10년마다 리셋이 돼요. 그렇죠. 예. 예. 올해 이제 부부간 6억 원 증여를 했다면 10년 후에 6억 원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조금 회피했다라는 건데 증여세의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뭐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뭐 10%지만 예.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까지 50% 잖아요. 내야 네.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집값 과열을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 여기에다가 탈세를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받을 게 별로 없어서 고민 별로 안 해봤는데 실제로 좀 탈루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탈루를 한 건가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보니까 3살짜리 유아가 예.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했어요. 주택을 사줄 때는 3살짜리 둘째. 주택을 사줄 때는 아버지가 예. 전세 끼고 사줍니다. 음. 근데 2년 후에 전세 보증금 돌려줘야 하잖아요. 예. 누가 돌려줬을까요? 할아버지가 돌려줘요. 어. 3대에 걸쳐서 이제 편법 이제 얽힌 이 증여의 이 증여가 적발이 됐고요. 예. 또 하나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연예인. 그래요. 연예인의 경우에는 보통 남편이 연예인이면 예. 아내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고가의 주택을 사면서 공동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를 했는데 예.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돼라고 할 텐데 앞서 네. 제가 증여세 부부간에도 6억 원 6억 이상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가의 주택을 매매하면서는 예. 반드시 사전에 이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예. 않은 경우였고 또 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번 돈은 수천만 원이 채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야. 예. 그러면서 고가의 이제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줬고요. 네. 거기다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자동차까지 사줬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제 세무조사가 진행돼서 다들 바짝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 서울 이 투기 과열 지구를 비롯해서 주택을 매매할 때 이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얼마 받았습니다. 여기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입니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걸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면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미신고했다 이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네. 아니면 허위 신고를 했다.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2%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청은 이들 자금의 경우 좀 불분명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 내역, 금융거래 조사뿐만이 아니라 부모, 부인, 그리고 가족 친족까지 친인척 자금 흐름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회사를 세워서 회사 명의로 구애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회사까지 소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차입금이다라고 하면 과연 저걸 정말로 본인이 물고 있나? 부채 상환 과정까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의 결과 조사 포탈 혐의가 적발이 되면 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네. 고발 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그 세금 탈루행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어떻게 좀 맞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네. 이런 불법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2년 동안 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편법 증여했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 7차례 걸쳐서 조사를 했더니 네. 한 2,200여 명을 조사해봤더니 4,400억 원가량의 어이구. 세금을 예. 추징한 겁니다. 아. 어마어마한 한 수치인데요. 명당 예. 평균 2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는 지난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탈세가 의심되는 곳의 부동산 거래 내역, 네. 여기다 실거래가, 자금 출처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무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이 수능 시험 날입니다. 요즘 우리 입시 제도와 교육 시스템에 가파른 변화가 불고 있죠. 먼저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어고, 자유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정시 확대 발표에 이어 지난 7일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격변의 풍랑을 맞은 우리 교육계. 핵심은 자사고 및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과 황폐화된 일반고의 역량 강화입니다.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갖고 있던 학생 선발권이 사라지고 월 100만 원가량의 학비도 일반고와 같은 무상교육으로 바뀝니다. 단 과학고와 영재고는 예술고, 체육고와 함께 유지됩니다. 고등학교의 수업 방식 역시 크게 바뀌는데요.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 오늘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하여튼 교육 문제는 정말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현 소장님, 지금 정부가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했잖아요. 근데 네네.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고교 서열화가 드러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교육부가 13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실태를 조사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서열화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드러난 실태 조사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고의 고등학교한테는 네. 수능이 불리하다, 학종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 왔었습니다. 네. 실태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라는 음. 게 확인됐고요. 네. 읍면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학생들한테 학종이 유리하다, 수능이 네. 불리하다. 네. 실태 조사 결과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 학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은 수능에게 불리하다. 수능에서는 불리하다. 네. 네. 실태 조사 결과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거죠. 예. 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대학에서는 그 학생부 종합조사 때 서류를 평가하는데요. 네. 그렇죠. 복수의 다단계 평가를 심층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네. 네. 충격적인 실태가 나온 거죠. 어떻게 됐나요? 한 학생 서류 검토하는데 평균 13분 쓴다. 이름 보고 그러면 한번 출시 공개만 13분 정도 보는 갖고 평가한다. 대학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를 하면서 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대단히 부실하게 그렇네요.
평가해 왔다는 게 드러났고요. 예.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식의 비판들이 있었는데 근거가 있었다. 네. 학생부 서류를 평가할 때 평가의 항목, 배점, 평가의 이제 기준, 평점 기준이 있어야 예. 되는데 예. 13개 대학 중에서 10개 대학이 그 배점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요. 네. 13개 대학 모두 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점 기준이 네. 없는 거로 공개하지 않는 거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들에 관한 실상이 드러난 조사였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13개 대학 모두에서 4년 내내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합격자가 1등급 대 초중반, 네. 과학고 학생들은 3등급 대 중후반. 그러니까 대학이 은밀한 형태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예. 네. 고교 유형에 대해서 차별을 제도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부가 발표할 때 고교 서열화 구조가 확인됐다 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됐었던 네. 거죠. 그럼 그 평가자들한테 지원자들의 정보를 줬다는 내용은 뭔가요?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차별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고교 등급제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교육부는 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나 결과로 볼 때 네. 차별은 제도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번에 그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가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일반고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하겠다 이런 것 네, 같은데 고교 서열화의 가장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고나 영재고는 이거는 빠졌어요? 그대로 그냥 유지되네요. 네, 어떻게 네. 볼 수 있나요? 그 교육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명분은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외고나 국제고에 있으니까 어문 계열로 주로 진학할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데 네. 이 학생들이 어문 계열로 안 가고 대개 인문사회 계열로 많이 간다는 거죠. 반면에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이공계로 진출한 학생들이 90% 이상이니까 예. 특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공식적인 명분인데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영재고 과학고를 뺀 상태에서 예.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게 사실 가능하냐. 네. 네. 영재고 과학고가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이걸 뺐었을 때 서열화 해소는 대단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영재고 과학고는 살아있고 다른 특목고 자사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그 정점에 있던 영재고 과학고에 대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또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사실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서열 사회잖아요. 네네. 부동산도 그렇고, 뭐 네네. 사는 지역도 그렇고, 고교 서열화가 이게 왜 큰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보편적인 소위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보편적인 교육을 합니다. 고등학교 후기 중등이라고 말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대학 가기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나누어지죠. 네. 여기까지는 대부분 나라가 그렇고 많은 국민도 받아들일 만한 것인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안에서 네. 다시 또 영재고, 과고, 자사고, 뭐 외고, 국제고, 자율고 이렇게 서열 지어지는 것이 네. 기능적으로 다른 바가 없는데 이런 서열을 만드는 게 합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출발점일 것이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입시 사교육을 받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지 가는 대학 거죠. 입시 그렇죠. 사교육을 이미 시작하는 거죠. 예, 초등학교 3학년 늦어도 4학년 때 시작을 하는 초등학교 입시 사교육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예. 더 심각한 거는 이게 한국에서 말씀하신 계층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학교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네. 최소 수천만 원, 네. 보통 억대 이상의 사교육비를 다 돈 없으면 써서 못 가는 간다.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 있는 집안이 아니면 그 준비하기도 어려운 거죠. 네. 그 학교에 가서도 미니멈 1년에 3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아이고. 낼 수 있어야 되는 예. 것인데 이렇게 돈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부모들의 자녀들이 그걸 배경으로 네. 특권적 학교에 가고 그걸 배경으로 한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구조. 네. 이게 합당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네. 시간이 짧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엘리트가 어떻게 길러지고 성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특권적인 지위, 특권적인 대접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네. 특권적인 학교에 지들끼리 모여서 음. 그리고 명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한국 사회 엘리트가 된다고 한다면 네. 이렇게 성장한 한국 사회 엘리트가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 사회 통합적 발전에 어떤 관점을 가질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뭐 근본적인 문제 우리 중 하나라고 사회의 봅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엘리트 양성은 해야 되지만 그 과정도 모두가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런 엘리트가 될 때 말씀을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에 예.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교육제도의 변화가 정말 너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양측의 의견도 뜨겁습니다. 찬반 의견 들어보시죠. 일단은 뭐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특정한 고교 유형, 특정한 체제를 만들어서 교육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체제나 유형은 동일하게 하되 각각 학교의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모든 학교가 특성 있는 교육, 또 모든 학교가 수월성 있는 교육을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해서 입시 경쟁이라든지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양산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입시준비교육기관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을 진학으로 해서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입시준비 안 하나요? 대학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서 학부모 학생의 소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교육시켜주는 걸 자꾸 입시 중심 기관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선진국도 보면은 예비학교라든지 진학중점학교라든지 다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자꾸 서열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서열화가 아니고 차이입니다. 특성이고요. 그 차이가 특성이 왜 생겼는지를 규명하고 그 좋은 사례를 일반 학교로 전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죠. 근데 소장님,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네. 명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폐지되면 네. 강남 8학군 다시 부활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아예 그냥 모든 학생들이 좀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하향 평준화 될 것이다. 예. 이거는 뭐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예. 과거에 그 평준화 시절에도 평준화됐기 때문에 학력 전체가 하향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하향 평준화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러나 강남 8학군이랄지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런 특별한 지역들이나 이런 데가 이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가 됩니다. 네. 핵심은 뭐냐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보고요. 그 이유에 대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네. 네. 특목고 자사고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죠.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변질됐다. 붙이면은 예. 학습 분위기입니다. 네. 공부하는 일반고 분위기. 가면 공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교 분위기를 지배한다는 거죠. 네. 우리 학생들이 근데 여기 공부만 열심히 가면은 했으면 이런 일이 그래도 없겠네.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 예. 분위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 두 가지랑 관련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히 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예. 특목고 자사고에 가기 때문에 명문대학 입학하는데 유리해졌던 여건들이 있는 건데 네. 이 여건들이 특정한 지역에 있으면 유리해지는 거로 계속된다면 그게 강남 8학군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겠죠. 거꾸로 말하면 예. 그게 유리해질 여건이 없어진다면 네. 강남 8학군이 더 유리해질 일이 없어지니까 네. 부활할 가능성도 적어질 것이다. 제가 사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었는데 법으로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봅니다. 네네. 간단한 얘기만 드리면은요. 네.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예. 네.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비중을 전체의 4분의 1만 해도요. 예. 강남 8학군이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특목고 자사고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강남 8학군이나 네.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예. 내신으로 대학 가기는 쉽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네요. 학부모들이 이걸 포기하고 거기에 보낼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오히려 탈강남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아, 거죠. 오히려. 교육부가 이걸 놓치고 있다. 그래서 일괄 법조로 폐지하는 것 가더라도 네. 사실은 내신을 뽑는 전형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거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마 우리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 이 소장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학종과 관련해서 개선 방향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육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지 하는 그런 바람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미 드러난 실태를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고교 등급제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방법은
내신 성적을 네. 분리시켜서 아하. 비중을 얼마나 하더라도 분리시켜서 평가하게 하면 네. 대학이 종합적이라는 데 녹여가지고 거기도 그때 적용하지 못할 테니까요. 네. 두 번째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게 하는 걸 의무화시켜야 된다. 아하. 그리고 신뢰도를 서류 평가 높이는 시간도 예. 일정한 시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네. 입학사정관의 독립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정도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예.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예. 어떤 교육 정책 한 가지로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다. 그런 예. 환상을 버려야 된다. 대입 문제 해결된다고 모든 교육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렇죠. 네. 고교학점제 한다고 모든 교육 문제 해결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충실한 대안들을 만드는 관점이 중요하지. 하나의 키로 모든 교육 문제 해결하자라고 하는 관점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 지적을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